오늘 미국 시장 반등세가 세게 끝났습니다. 3대 지수가 1% 넘게 끝났고요. 유럽은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반등세가 약했는데 미국은 대받아쳤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해서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작동했겠죠. 한국 시장은 뭐 0.35면 굉장히 방어를 잘했고 중국은 오히려 선전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요번 심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나 델타 변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끝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델타 변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나와 있는 소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시장이 좀 일시적이지만 세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심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번에서 오히려 집중해야 될 건 원자재 가격 같아요. 특히 유가 같거든요. 유가가 굉장히 세게 내려왔는데 이게 77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66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왔죠. 그만큼 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해서 누그러지는 이슈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향후 500 플러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유가가 또다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움직이겠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 안정화되는지 다시 또 70달러대를 넘어서 올라갈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향후 어떤 그 뉴스나 보도들은 달라질 것 같아요, 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될 것 같고 채권 가격도 급격히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좀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방향성이 확실히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직전에 있었던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전에 이제 급락했다가 뚫고 올라갔던 걸 다시 재차 뚫고 올라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 5년치를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쭉 내려왔다 다시 반등했는데 이거를 못 뚫고 내려왔거든요. 이 추세적으로 얘를 다시 뚫고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게 될 겁니다. 원달러 환율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로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좀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윗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통화 강세가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 방향 패턴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에 맞춰서 지금보다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 상황 추세를 다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금값도 그렇고 뭐 전기차라든가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결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거 같아. 이건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마진댓, 그러니까 신용자 잔고 차트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리얼이에요. 이른 아침에 산새 소리를 듣는 게 즐거워서 저는 항상 유리창을 최근 열어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아침에 출근했나 봅니다. 실질 데이터거든요. 실질 데이터인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이 강도가 좀 꺾이고 있거든요. 상승 강도가 꺾일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신용자 잔고가 올라가기도 했고 가격이 그만큼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만큼 살려면. 그러니까 추세가 누그러질 수밖에 는 없습니다. 하지만 꽤나 많이 올라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꽤나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실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거거든요.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하고의 화폐 가치를 다 맞췄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이게 좌측 차트니까 빨간색 여기 보시면 한 550 정도 되죠. 지금은 이게 거의 한 900 정도까지 갔으니까 2배까지는 아니지만 60-70% 정도는 그때보다 더 많은 자금들이, 그러니까 동일한 화폐 가치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 2009년도보다 2021년도에는 그만큼 GDP 규모가 커졌겠죠.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그러니까 GDP를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봐도 그때보다는 커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것도 인플레이션의 GDP 성장률을 같이 믹싱해서 봐야 되니까 좀 복잡단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주식시장에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게 신용인자 잔고인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신용인자 잔고가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한 1조 3천억? 지금은 이게 보시면 24조? 24배나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금융 바닥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하건 GDP를 적용하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강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 꽤나 뜨겁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과도하게 신용이 늘어나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IMF를 겪은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이 한번 변화됐거든요. 항상 2000대에서 두들겨 맞던 주식이 이걸 뚫고 올라왔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나 산업 시스템이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산업 시스템이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식되거나 인지되는 어떤 부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는.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신용자 잔고의 증가 속도가 약간 둔감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투심이 일시적으로는 직전 올라왔던 것보다는 약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인데, 가상화폐인데,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 이미 그 직전에 있던 저점을 다 뚫고 내려와 있고, 예전에 있었던 좌측 어깨도 종가 기준으로는 뚫고 내려왔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직전에 있었던 저점을 뚫고 내려왔거든요. 아직 붕괴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붕괴로 갈까 말까를 한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지 않을까요? 이게 가지 않고 머리를 든다 한들, 이 머리를 얼마나 들까요? 제가 보기에 얘의 향후의 최선은 아마 옆으로 개걸음치는 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이것도 투심이 붕괴된 것,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급등했었던, 그리고 굉장히 광기를 보였던 투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스펙입니다. 우리 미국의 스펙 상장해 놓고 어떤 기업이 스펙을 M&A 하면서 그 기업을 상장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스펙이 올해 초에 이거 이제 그 스펙 관련된 ETF거든요. 스펙 올라가 있는 ETF들. 얘네들이 어떤 주식들한테 인계돼 가지고 이제 급등한 그런 것들의 이슈 때문에 올 초에 급등하면서 굉장히 이 ETF의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최근 보시면 최근에 이제 2월달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이 가격 움직임이 없습니다. 스펙 광풍도 사라진 거죠. 이것도 광기에 어린 투심이 약화됐다고 하는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유가가 최근 이제 주가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급락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5년치를 보니까 이러네요. 최근 한 달치를 보면 빠른 속도로 급락했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제가 지난번에 럼버 보여드렸죠. 목재. 급등했던 게 폭락해서 다시 머리를 못 들고 있습니다. 신용자 잔고의 강도가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점, 상승 강도가. 예. 그 다음에 가상화폐나 혹은 스펙, 이런 것들을 보면 광기 어렸던 그런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막 매집해야 된다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보여드렸죠. 걔도 이제 아래로 세게 내리 꽂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대했던 보여왔던 그런 광기들은 흐물흐물해지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주택 관련된 얘기를 하고 갈게요. 한국은행에서 어제 연구자료가 나왔거든요. 주택 가격과 관련돼서 이제 물가하고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드릴 건 이건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실물 경제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 가격 상승 시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그리고 또 이제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 경기 및 인플레이션 반응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격하게 올랐던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사실 담보 비중도 줄게 되고 심적 악화나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준다는 겁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도 줄고, 그런 부분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그게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별로 그렇게 소비를 확대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하락하게 되면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가끔 보면 주택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서,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거죠. 그 일정 부분의 영역에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건 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짜장면 사 먹던 사람이 월급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양장피를 시켜 먹는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할 때,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할 때 주택 가격 상승을 꼭 경기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걸로 얘기하는 그런 정책 당국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허수아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요 전 정부의 모 장관께서, 모 경제총리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여하튼,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 중에 중앙일보 기사인데 7월 20일 날 음마아파트 무슨 일이 해서 전세 물량이 2배로 늘었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렸대요. 이거는 잠깐 얘기를 드리면, 재건축에 잠시만요. 이 기사입니다. 6.17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에게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라고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걸 이제 없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여기서 전세를 주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로 실거주하러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음마아파트에. 근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이제 난 나가야지 라고 이걸 전세 물량을 주면서 나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량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렸다는 거죠. 요번 정부의 문제점은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 상승은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어떤 조율이나 진행함에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건 피해갈 수 없는 비판인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집값을 잡는 것이 정부가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할 만하죠. 그리고 아마 종부세를 낼 대상이 된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할 만해요.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직격탄을 맞게 될 거니까. 자, 다음으로는 이 월스트리트 나우, 김현석 씨의 월스트리트 나우 가끔 보여드리죠. 한경. 이거는 읽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이분이 괜찮은 기사들을 잘 정리해서 쓰신다는 내용을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면 주식을 팔 때냐 더 살 때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 댓글에 매크로 분석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매크로 분석 왜 중요한 거냐면, 진짜 주식을 팔 때냐 더 살 때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주식을 더 사고 들고 있어도 조정 국면에서 그냥 지나서 들고 있으면 올라갈 건지를 판단하려면, 이게 조정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 건지, 조정으로 추세를 계속 조정이 끝나고 추세를 계속 올라갈지는 결과적으로 매크로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어느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뒤통수를 세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배울 의지가 없는 분들은 제 동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팔 때냐 살 때냐, 이거 다 정답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주식 포지션을 들고 있느냐예요. 예. 내가 주식 포지션을 현재 100을 들고 있다. 그러면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을 만들어야죠. 그때 주식 포지션이 20이다. 그러면 조정될 때마다 무조건 더 사야죠. 왜냐면 경기 확장 국면에 아직 중반대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크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레미 시겔께서는 델타 변이가 강세장에 탈선을 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레미 시겔의 주식 투자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 10수년 전에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분이 피부가 탱탱하셨는데 역시 세월의 흐름은 노련미가 더 얼굴에 다 배어 있으시네요. 약간 야위셨네요. 예전보다는. 그때도 마르시긴 하셨었는데 샤프하고 잘 멋있는 모습이셨는데 여하튼 저도 이 강세장의 탈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똑같이. 이것도 이제 해주라의 기사고요. 다만 이거는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죠. 모건 스탠리가 10에서 20%의 조정은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단순한 얘기를 가지고 이 조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기준금리가 조작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는 그 시점이 훨씬 더 20% 정도, 10에서 20%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빠르면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올 하반기 내년 초반, 그게 아니라면 내년도 중반 전후에 2015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정점을 치고 그 뒤에 조정 국면으로 가는 이런 패턴의 걸음걸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이 기사를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보면 여기 역시 해조라 쪽에서 뭐 다른 쪽에서도 기사가 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왔고, 근데 이 기사 내용 중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해주라 박음현 기자께서 7월 20일자로 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확대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줄이라고 중립으로 하향, 매수해서 중립을 하향했고 방어주는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죠. 제가 경기 방어주 얘기들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뭐 오리온이나 CJ제일제당이나 혹은 뭐 오뚜기나 농심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 중에 해당하잖아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이제 몬텔레즈에서 우리 이제 오레오나 홀스 잘 알고 계시죠? 빨아먹는 홀스, 목 시원하게 유명한 오레오. 이거 이외에 이제 헬스케어 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들이 일정 수준 가격 반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최근 오리온을 보면 오리온은 올 들어서 아랫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아직 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올해 들어서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갑자기 튀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튀었죠. 아랫방에서 위로. 농심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튀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조금 첨부하자면, 해외 시장까지,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잖아요. 전부 다, 4개 다.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오뚜기하고 농심은 해외로 확대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 라면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CJ제일제당하고 오리온이 해외에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세적이라면 뭐 오리온이나 CJ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이라면 그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튈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 주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디오 얘기를 꺼내서 디오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디오 어제 차트에 얘기를 드렸죠. 디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진 않아요. 다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 구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매각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매각설 중에서 글로벌의 임플란트 1위 업체가 얘 지분을 그 매각하는 지분을 인수한다고, 스트라우만이라고 하는, 이거 독일이었던가 제가 예전에 분석할 때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스트라우만 여기서 지분을 인수한다고 검토하면, 여기 임플란트 업체가 세계 1위니까 그걸 관련돼서 뭐 얘 하고 있는 그 관련 장비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 디오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연결해서 매출을 올리기가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일부 지분 인수되는 게 가장 긍정적인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2분기도 역시 올라가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뭐 영업이익은 100%가 넘었고, 매출도 45%나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당기 수익률도 100% 넘게 넘었고, 그러니까 M&A 이슈하고 그 기업의 그 영업 실적 이익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도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이 외국인 매매 동향을 유심히 보시고 매각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는 여기 보시면 월풀 얘기 지난번에 드렸는데 세계 1위가 눈앞이랍니다. 여기 TV 판매를 제외하는 백색가전을 월풀이 글로벌 탑이었는데 이제 LG전자가 넘어가게 됐고요. 이게 기사가 매일경제기사입니다. 7월 18일자 기사고, 여기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2018년도에 LG전자가 이렇게 상당히 거의 한 5조 차이 났었는데 그거를 따라잡고 2조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걸려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두 가지의 축을 달게 되면 LG전자가 과거에 있는 LG전자가 아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거리, 이거 해주라 기사인데 박주현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7월 20일자입니다. 스파이웨어의 줄들이 뚫렸답니다. 아이폰. 우리 아이폰 보안이 세다고 알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폰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만든 스파이웨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 보안기업에서 만든 스파이웨어 그룹에 아이폰이 뚫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보시면 67대 중에서 37대 50%가 넘죠. 안드로이드도 대상이 되는데 그 스파이웨어에 15대 중 3대예요. 하지만 이건 심도 있게 분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사실 완벽하게 안전한 건 없다. 광고 보면 아이폰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잘 쓰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뭐 여하튼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